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평생 해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는 매우 잘못된 접근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기간을 짧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우리의 몸은 기초대사를 낮추고 근육을 소모하면서 지방 축적이 더 쉬운 상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년 이후의 다이어트라고 한다면 단순히 살만 빼는 게 아니라 평생 유지 가능한 방법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방법을 매일 꾸준히 30일간 실천하면 체중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내장 지방 감소, 혈당 및 혈압 안정, 피로 해소와 같은 전반적인 신체 상태가 개선됩니다. 중요한 것은 극단적이지 않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어 평생 지속 가능한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다이어트법은 최근 몇 년 사이 비만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이전과 달리 젊은 연령층에서 고도비만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비만을 단순한 미용 문제로 여기는 분들도 계시지만 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이미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된 상태에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당뇨, 고혈압, 지방과 같은 대사질환을 동반한 상태로 내원하는 경우가 많고 이미 심장이나 관절에 심각한 부담을 느끼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이 환자들 대부분이 단순히 식욕 조절 문제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불면,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까지 동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비만은 단순히 살이 찌는 것이 아니라 전신 건강과 정신 건강까지 무너뜨리는 심각한 만성질환일 수 있습니다. 비만은 단순히 체중이 늘어나는 것을 넘어 수많은 질병을 몰고 오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비만 환자는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등 다양한 대사석 질환을 겪게 되며 뇌졸중이나 암 발생 위험까지 급격히 높아지게 되는데요. 특히 제가 기억나는 환자분 중 한 분은 40대 초반에도 불구하고 비만으로 인해 당뇨병과 우울증을 동시에 겪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비만으로 인해 만성적인 염증 상태가 되면 몸이 빠르게 노화되고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사소한 감기마저도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비만은 신체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축과 자존감 저하, 우울증까지 불러오는 잔인한 질병이기도 합니다. 비만을 가볍게 생각하다가는 건강뿐 아니라 인생의 질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비만은 삶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체중이라는 숫자에만 집착하지만 사실 진짜 중요한 것은 몸의 실제 상태이죠. 현대인들은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습관 때문에 살이 찔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고 수면이 부족한 생활은 몸의 피하지방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어 지방이 내장에 쉽게 축적되게 만듭니다. 또 과도한 나트륨 섭취와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으로 인해 몸이 자주 붓고 결국 만성염증 상태로 빠지면서 체중 증가까지도 가속화됩니다. 우리 몸은 지방과 독소를 피하지방이 잘 보관해야 건강한데 현대인의 잘못된 생활 방식으로 인해 이 기능이 무너지고 결국 내장 지방과 염증이 증가하면서 대사질환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체중의 숫자보다는 내 몸속의 염증 상태와 지방의 축적 위치를 정확히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체중이 적다고 절대로 안심해서는 안 되죠. 오히려 체중이 적어도 몸속에 지방이 축적된 마른 비만이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스펀지 이론입니다. 우리 몸의 피하지방은 물을 흡수하는 스펀지와 같아서 적당히 피하지방이 있으면 혈액 속의 지방과 독소를 잘 저장하여 몸을 보호합니다. 그러나 마른 비만의 경우 피하지방이 부족해 독소와 지방을 흡수하지 못하고 혈액 속에 계속 떠다니며 내장 주변에 축적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내장 지방이 늘어나면서 당뇨병, 고혈압, 지방간 등 대사질환이 오히려 더 빠르게 찾아올 수가 있죠. 그리고 비만을 관리하는 데 있어 체중 자체보다는 근육량이 결합된 체지방률이 훨씬 더 중요한 지표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체중이 가벼워 보여도 근육이 적고 체지방률이 높다면 건강은 급격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요. 즉 겉모습만 보고 방심하면 안 되고요. 마른 비만은 몸의 독소 관리 능력과 신진대사가 망가진 더욱 치명적인 건강 폭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다이어트법은 단순히 살만 빼는 게 아니라 평생 유지 가능한 건강한 몸을 만드는 방법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핵심은 3끼 반드시 천천히 출출하게 먹기입니다.
하루 세 끼를 절대 굶지 말고 챙겨 먹되 배부르게 먹는 것이 아니라 식사 후에도 약간 출출함이 남도록 조절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밥과 같은 탄수화물을 식사 순서의 마지막에 두고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는 순서로 식사 순서를 바꾸어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 식사법만으로도 인슐린 저항성이 크게 낮아지고 지방 축적이 억제됩니다. 젓가락 가는 순서를 채소, 단백질 또는 지방, 밥 이렇게 먹는 거죠.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밥, 반찬 이렇게 드시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순서를 바꿔주기만 해도 커다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12시간 라이트 간헐적 단식을 권장합니다. 이는 하루 중 저녁 식사 후 12시간 동안만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몸이 자연스럽게 독소를 배출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여 지방분해 효과가 뛰어납니다. 또한 이 12시간 동안의 공복 시간 동안 장과 간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노폐물을 배출하여 장내 미생물 환경과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매일 꾸준히 30일간 실천하면 체중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내장 지방 감소, 혈당 및 혈압 안정, 피로 해소와 같은 전반적인 신체 상태가 개선됩니다. 중요한 것은 극단적이지 않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어 평생 지속 가능한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이 박민수식 30일 건강 다이어트법을 통해 여러분의 몸과 삶을 동시에 건강하게 바꾸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 우리가 흔히 선택하게 되는 저칼로리 식단에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체중이 빠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몸은 적은 칼로리에 적응하여 기초대사량을 급격히 떨어뜨려 버립니다. 최근에 칼로리 다이어트 연구결과에서도 무작정 칼로리를 제한한 그룹이 오히려 근육량 감소와 함께 체지방률이 높아지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결국 같은 양을 먹어도 이전보다 더 쉽게 살이 찌는 이 현상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무조건 칼로리만 줄이면 지방뿐 아니라 근육까지 빠져서 몸 상태는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저칼로리 식단은 장기적으로 식욕 조절 호르몬을 교란하여 오히려 폭식과 식욕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즉, 저칼로리 다이어트가 장기적으로 실패하는 이유는 몸의 대사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호르몬 균형까지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칼로리를 제한한 다이어트는 결국 여러분의 몸을 살찌기 쉬운 체질로 바꾸는 잔인한 역사를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몸 상태를 건강하게 되돌리고 비만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려면 반드시 공복 시간을 가져야 하며 그것의 대중화된 방법인 간헐적 단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일정 시간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써 몸이 축적된 지방을 연료로 쓰도록 만들죠. 이를 통해 인슐린 저항성이 낮아지고 내장 지방과 염증이 줄어들며 몸이 점차 건강한 상태로 돌아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식사 자체를 굶는 게 아니라 먹는 시간과 공복 시간의 간격을 조절하여 몸이 스스로 건강해지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결국 간헐적 단식은 몸 상태를 빠르게 회복시키고 건강한 체중으로 돌려주는 최고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 굶는 게 아니라 제대로 잘 먹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먹는다의 의미는 식사 시간에 필수 영양소를 균형 있게 챙겨 먹는 것입니다. 특히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충분히 섭취해야 근육 손실을 막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여 가식을 예방합니다. 또한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먹으면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공복 시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죠. 음식을 빠르게 먹는 습관은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므로 식사는 천천히 충분히 씹으며 식사하셔야 합니다. 단식은 무조건적인 금식이 아니라 질 좋은 영양 섭취가 성공의 핵심이다. 이 부분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반드시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은 바로 영양이 풍부하면서 소화가 천천히 되는 음식들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삶은 달걀과 닭가슴살, 연어와 같은 양질의 단백질은 근육 손실을 막고 포만감을 높여줍니다. 견과류와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이 풍부해 혈당을 안정시키고 공복감도 줄여주죠. 비트, 양배추, 브로콜리 등 섬유질 풍부한 채소는 독소 배출과 장 건강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블루베리, 라즈베리 등 베리류 과일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함유해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단식 중 우리 몸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재생시키는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간헐적 단식이 가장 필요한 사람을 꼽으라면 내장 지방이 많고 만성 피로가 있으며 대사증후군이 있는 중년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병원을 찾은 많은 중년 환자들이 간헐적 단식을 통해 만성 피로와 고혈당, 고지혈증을 개선한 사례가 많습니다. 한 50대 여성 환자는 간헐적 단식을 12시간 유연하게 유지하면서 복부 비만과 혈당이 정상화되고 만성적인 피로와 부종이 사라져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처럼 간헐적 단식은 중년에 떨어진 인슐린 민감성을 회복시켜 혈당을 조절하고 몸속의 염증과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간헐적 단식을 올바르게 내 몸에 맞게 실천하면 내 몸이 놀라운 속도로 건강하게 변화하는 경험을 하시게 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반드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건강관리에서 절대적이거나 왕도는 없습니다. 자기 건강에 맞게끔 합리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하는 거죠. 우리가 건강에 좋은 단식이라고 알고 있는 간헐적 단식도 잘못하면 오히려 질병을 일으키는 독이 될 수도 있다. 그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년 이후 무리한 장시간 단식은 근육 손실과 기초대사량 저하를 불러와 요요 현상을 가속화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몸이 점점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져 쉽게 피로해지고 질병에 취약해지죠. 과도한 단식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 분비가 증가하면 오히려 복부 지방이 더 잘 쌓이게 됩니다. 따라서 중년이라면 저는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12시간 정도의 라이트, 즉 가벼운 간헐적 단식을 유지하며 근육과 기초대사량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간헐적 단식은 무조건 오래 버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몸 상태를 고려한 유연한 조정이 필수입니다. 잘못된 간헐적 단식은 건강을 망칠 수도 있으니 반드시 합리적인 방식으로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의하여 올바르게 실천하셔야 합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절대 피해야 할 음식은 정제된 탄수화물과 설탕이 많이 들어간 가공식품입니다. 흰쌀밥, 빵, 라면 같은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높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므로 단식 효과를 반감시켜버리죠. 또한 인스턴트 음식과 탄산음료, 주스 등 설탕이 많은 음식은 몸속의 염증을 증가시키고 지방 축적을 가속화시킵니다. 튀김이나 패스트푸드 등과 같이 나쁜 지방이 많은 음식 역시 간에 부담을 주고 독소를 축적시킬 수 있어요. 이런 음식들을 자주 먹게 되면 단식 효과는커녕 오히려 건강을 망치는 역효과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식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런 음식들은 피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체중 관리는 평생 해야 하는 게 맞죠. 인간은 항상 먹고 운동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 체중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평생 건강한 체중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살을 빼는 다이어트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평생 해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는 매우 잘못된 접근일 수도 있습니다. 다이어트, 즉 체중을 감량하는 집중적인 다이어트는 오히려 기간을 짧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우리의 몸은 기초대사량을 낮추고 근육을 소모하면서 지방 축적이 더 쉬운 상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교적 몸에 무리가 안 가는 짧은 기간 동안 집중해서 체지방을 줄이고 근육량을 늘린 뒤 이를 유지하는 강도적 유연성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는 다이어트 기간에는 다소 강도를 높이지만 이후에는 평생 지속 가능한 저강도 관리로 넘어가는 방식이죠. 즉 다이어트는 인생 전체가 아니라 짧고 강도 높은 집중기간, 길고 유연한 유지기를 반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단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너무 단기간에 무리하게 높은 목표를 잡고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이것 역시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년 이후에 다이어트라고 한다면 한 달에 체중 1kg에서 2kg를 적어도 5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단기간에 집중해서 빼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너무 무리하지도 너무 늘어지지도 않는 체중 감량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명확하게 둔 상태에서 집중해서 하는 다이어트가 오히려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최근 많은 연구는 다이어트에서 저탄수화물 식단이 저지방 식단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 몸이 지방을 더 쉽게 연소하도록 만들어 체중 감량에 더욱 효과적이죠. 반면 저지방 식단은 장기적으로 지방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으나 탄수화물 비중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혈당 관리가 어려워지고 포만감도 줄어들어 장기적 유지가 힘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병원을 찾는 비만 환자들에게 저탄수화물 식단을 권장하면 체지방 감소는 물론
혈당과 인슐린 수치가 안정화되면서 건강 상태가 개선됩니다. 결국 지방 자체보다 탄수화물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체중 감량과 건강관리의 결정적 열쇠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매일 수많은 건강 정보를 접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그 정보가 나에게 정말 맞는지 비판적이고 냉철하게 판단하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유행하는 다이어트법이나 건강보조제 정보에 무조건 의존하기보다는 반드시 과학적 근거와 내 몸의 상태를 고려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건강 정보는 인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지 않으며 나의 연령, 생활환경, 건강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르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춤형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거죠. 또한 단기간에 극적인 효과만 내세우는 정보보다는 장기적으로 내 몸이 지속 가능하게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결국 개인화된 접근이며 정보의 혼수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나에게 맞는 건강법을 찾는 현명한 태도가 진정한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년에 다이어트를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20대의 체중이 아니라 20대의 몸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중년분들이 젊었을 때의 체중만을 목표로 하다 보니 급격한 식단 제한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근육량이 급격히 손실되는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근육량 손실은 나이가 들수록 몸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주게 되고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리고 결국 요요 현상과 노화를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년의 다이어트는 단순히 몸무게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근육량을 지키고 오히려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근육량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다이어트는 신진대사와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여 몸 상태를 건강하게 되돌릴 수 있습니다. 결국 중년 다이어트의 핵심은 체중 감량보다는 근육이라는 생명 자산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것만이 중년 이후의 삶을 활력 넘치고 건강하게 만드는 진짜 다이어트의 본질입니다. 간질환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치명적인 병으로 진행되어도 침묵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방치하면 결국 간 기능은 완전히 무너져 간경병과 간암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데요. 특히 간암은 발병 후 생존율이 낮은 암으로 조기 발견이 안 될 경우 생명을 빠르게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이기도 합니다. 간 건강은 집에서도 간단하게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화장실에서 단 1초 만에 오줌과 대변의 색깔만 확인해도 간 상태를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간에 이상이 생기면 간은 우리 몸의 독소를 해독하고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저장하는 필수적인 장기이죠. 하지만 간은 아무리 손상돼도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침묵의 장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아주 심각하게도 작용할 수 있죠. 우리 몸에서 간이 보내는 신호는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대부분 간의 이상을 느꼈을 때는 이미 심각한 상태로 악화된 후일 테니까요. 간 기능이 70% 이상 망가져도 몸은 여전히 조용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간 손상을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 건강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철저히 관리해야만 합니다. 지금 당장 간 건강에 주목하지 않으면 침묵하던 간은 어느 날 갑자기 비명을 지르게 되니까요. 최근 만성 간질환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요. 평균 수명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간이 나빠져 버리면 삶의 질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현대인의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오게 됩니다. 잦은 야근과 과도한 스트레스, 회식과 술자리는 간을 지치게 하고 결국 만성경염증과 지방간을 유발하게 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간질환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으로 인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죠. 탄수화물과 당분이 많은 음식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간에 지방이 쌓이면서 간은 서서히 독소 처리 능력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쌓인 지방과 독소는 만성염증을 유발하여 술을 마시지 않아도 간이 점점 망가지게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결국 간 건강은 단순히 음주 문제만이 아니라 현대인의 생활 습관 전체가 만들어낸 시대적 질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질환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간이 망가지고 있어도 간의 보상 능력 때문에 어떠한 통증이나 증상도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간암이나 간경변처럼 치명적인 병으로 진행되어도 간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침묵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단지
피곤함을 느끼거나 소화불량 정도의 가벼운 증상만 느끼다가 항달이 나타나고 복수가 차고 심각한 상태였어야 병원을 찾게 됩니다. 간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방치하면 결국 간 기능은 완전히 무너져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질환은 조용한 살인자라는 아주 무서운 별명을 가지고 있으며 조기 발견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간에 문제가 생기면 초기에는 지방간과 간염 같은 비교적 가벼운 상태로 시작하지만 이를 방치하면 반드시 간경변과 간암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데요. 지방간이 만성화되면 간세포가 지속적으로 손상되면서 딱딱하게 굳어지는 간경변이 시작되고 간경변이 진행되면 간암 발생 위험은 급격히 높아지게 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간경변과 간암은 한번 발생하면 현대의학으로도 완전한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며 이 단계에서는 간 이식 외에는 뚜렷한 치료법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간암은 발병 후 생존율이 낮은 암으로 조기 발견이 안 될 경우 생명을 빠르게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이기도 합니다. 결국 간질환을 초기에 관리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간은 조용하지만 미세하게나마 우리 몸에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죠. 간 기능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콜레스테롤 수치 이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의 해독 기능이 떨어지면 몸속에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해 복부 폐만과 잦은 변비를 일으키기도 하죠. 더 심각해지면 눈 흰자위나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항달이 나타나는데 이는 이미 간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를 의미하는 결정적인 경고등입니다. 피부 가려움증이나 자주 나타나는 피로감, 식욕부진도 간이 독소를 처리하지 못해 생기는 간 기능 저하의 초기 증상이죠. 몸이 보내는 이 작은 신호들을 놓치면 결국 간은 침묵 속에서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간 건강은 집에서도 간단하게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화장실에서 단 1초 만에 오줌과 대변의 색깔만 확인해도 간 상태를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줌은 맑은 연노란색을 띠지만 간에 이상이 생기면 짙은 갈색 또는 콜라색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또한 대변의 색깔이 희거나 회색에 가까워지면 담즙 분비에 문제가 생긴 명백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거울을 보았을 때 눈 흰자위가 노랗게 보이거나 피부를 눌렀을 때 탄력이 떨어지고 손톱이나 머리카락이 자주 갈라지고 건조해지는 것도 간이 보내는 신호이죠. 간은 아주 작은 신호로 위험을 알립니다. 지금 당장 화장실에서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은 놀라운 재생력을 가진 유일한 장기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게 그 회복력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간이 손상된 초기, 즉 지방간이나 초기 간염 단계에서는 생활습관 교정과 식단 개선만으로도 간 기능이 완벽히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상이 오래 지속되어 간 경변 단계까지 진행되면 간 조직이 굳고 흉터가 생기면서 사실상 원래의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간이 보내는 첫 번째 작은 신호를 놓치지 말고 즉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간은 침묵하지만 동시에 두 번째 기회를 주는 유일한 장기이기도 합니다. 간이 다시 건강하게 돌아올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간은 망가진 다음이 아니라 망가지기 전에 회복해야만 하는 장기입니다. 간에 나쁜 음식들은 많지만 간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최악의 독소는 바로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아플라톡신이죠. 특히 오래된 김, 눅눅한 떡, 변질된 견과류, 썩은 마늘 등에 흔히 발생하는 이 아플라톡신은 간암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한 번이나 먹게 되면 간은 독소 해독에 의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장기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간세포가 빠르게 파괴되어 간암이나 간경변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견과류나 곡류는 눅눅해졌을 때 이미 독소가 생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신선하게 보관해서 섭취해야 합니다. 오래된 김과 떡 역시 육안으로는 확인되지 않아 더 위험할 수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이상한 맛이나 냄새가 난다면 절대 먹지 말아야 합니다. 간 건강에 위해서는 신선하지 않은 음식은 무조건 피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임을 명심하십시오. 간을 살리는 최고의 음식으로는 저는 이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간의 해독과 재생을 돕는 영양소가 풍부한 자연식품입니다. 대표적으로 브로콜리와 양배추에는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 간의 독소 배출 능력을 크게 높입니다.
마늘은 알리신 성분이 간세포를 보호하고 활성산소를 줄이며 간을 튼튼하게 지켜주죠. 또한 비트는 간의 독소 배출을 돕고 담즙 분비를 활성화하여 지방간 예방에도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과 글루타치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여 간세포 재생과 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간을 지키는 최고의 과일인 블루베리는 간 조직의 염증을 완화하고 활성산소 스트레스를 낮추어 간 손상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이 음식들을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것이 최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지친 간을 회복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생활습관은 불필요한 약 복용을 피하고 금주를 실천하는 것이죠. 약물과 알코올은 간이 가장 처리하기 힘든 독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하루 루틴으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셔서 독소 배출을 촉진하고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어 간에 영양소를 공급하되 가공식품과 설탕 섭취는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점심 이후에는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산책을 통해 간의 혈류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되죠. 저녁 식사 후에는 간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밤 10시 이전에는 꼭 잠자리에 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규칙적인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가 병행될 때 간 건강이 빠르게 회복됩니다. 결국 규칙적인 생활과 최소한의 독소 노출이 간을 살리는 최적의 루틴입니다. 지방간을 해결하는 가장 완벽한 방법은 운동일까요? 식단일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식단과 운동의 황금 조합입니다.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지방간의 근본적인 원인은 과도한 탄수화물과 당분 섭취이기 때문에 식단 관리가 필수적이고 핵심적입니다. 하지만 식단만으로 지방간을 개선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근육 감소에 위험도 있을 수 있죠. 이때 운동을 함께 병행하면 지방 연소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간에 축적된 지방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일주일에 3회에서 4회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과 함께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간의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고 지방 연소가 극대화되어 지방간 개선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결국 식단은 지방간 해결의 핵심이며 운동은 이를 가속화하는 강력한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되니까요. 이 둘을 함께 할 때만 지방간을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 반드시 명심해 주십시오. 밀크시슬은 실제로 간 건강에 매우 좋은 영양제로 알려져 있죠. 밀크시슬에 들어있는 실리마닌 성분은 간세포 재생을 촉진하고 독성 물질로부터 간을 보호하며 간의 해독 능력을 높여주는 것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밀크시슬만 먹는다고 간이 저절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한 생활습관과 함께 병행할 때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알코올이나 약물로 간이 손상된 경우 밀크시슬은 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천연 보호막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밀크시슬은 간 건강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좋은 보조제입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건강한 식단과 운동 습관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을 쉬게 하기 위한 간헐적 단식과 디톡스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간이 음식 소화와 해독을 잠시 쉬고 손상된 세포를 스스로 재생하는 오토파지라는 과정이 활성화되죠. 이 과정에서 간이 쌓인 독소와 지방이 효과적으로 제거되고 간세포가 활력을 되찾습니다. 디톡스 역시 간의 해독작용을 촉진하고 독소 배출을 원활하게 만들어 간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나치게 장기간의 단식이나 극단적인 디톡스는 오히려 간에 무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체력이 약하거나 영양 섭취가 불균형인 사람들은 오히려 독으로 작용할 수 있죠. 따라서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게 하루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의 적절한 간헐적 단식과 균형 잡힌 식사 사이클을 유지할 때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간헐적 단식은 간을 회복시키는 강력한 생활 속 처방전입니다. 다만 자신의 건강 상태와 컨디션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하셔야 합니다. 장기간 간헐적 단식이나 디톡스를 하게 되면 영양 불균형이 올 수 있고 체력 저하가 올 수 있죠. 특히 이제 저체중이 있거나 에너지 저하가 있으신 분들은 영양 결핍이 있으면서 그것이 오히려 에너지 대사가 틀어지면서 간이 그것을 해결하느라 더 무리를 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간헐적 단식 같은 경우도 체력이 떨어지거나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너무 무리하게 16시간, 18시간을 고집하지 말고 10시간에서 12시간. 가령 예를 들면 전날 저녁을 6시에 먹고 그 다음날 아침을 7시에서 8시에 먹으면 자연스러운 14시간 정도의 간헐적 단식이 되거든요.
그 정도의 변형된 가벼운 간헐적 단식으로도 충분히 우리 몸을 재생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 간헐적 단식이 체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 저혈당이 있거나 그런 상태에서 무리하게 16시간, 18시간 아니면 매일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오히려 영양 결핍이 있으면서 간으로 가는 영양 공급이 불균등해지면서 오히려 간이 부담을 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받아봐야 하는 필수 검사로는 혈액을 통해 확인하는 간기능 검사, AAT, AST, 감마 GTP입니다. 특히 AAT와 AST 수치는 간세포가 얼마나 손상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지표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간이 심각한 손상을 입고 있다는 뜻입니다. 감마 GTP는 술이나 약물 등 독소로 인해 간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를 나타내며 이 수치가 높으면 즉각적인 생활습관 개선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음파 검사로 지방간이나 간경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간 조직의 변화까지 명확히 진단받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서는 간 손상 정도에 따라 약물치료, 생활습관 교정, 식이요법 등 맞춤형 치료가 진행됩니다. 결국 간 건강 검진은 단순한 치약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병들어가는 간의 유일한 생존 신호를 알아채고 건강한 삶을 되찾는 강력한 열쇠입니다. 종아리 근육은 단순한 다리 근육이 아닙니다. 제2의 심장이라 불릴 정도로 혈액순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근육입니다. 약하면 혈액이 다리에 고여 노폐물이 쌓이고 만성적인 염증 상태가 만들어져 하지정맥류가 심화되어 피부 착색, 궤양과 같은 돌이킬 수 없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심한 경우 정맥 내 혈전, 즉 심부정맥 혈전증이 생겨 혈전이 폐로 이동하는 폐색전증이라는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 질환으로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결국 종아리 근육이 약하다는 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혈관 속에 폭탄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종아리 근육을 건강하게 키우려면 매일 쉽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과 운동이 필요한데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잠들기 전에 누워서 안녕하세요. 저는 혈관역과 가속노화의 종말의 저자 닥터 박민수입니다. 무더운 여름에도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시려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원에도 매우 많이 찾아오시죠.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히 체질 문제로 넘기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200년 사이 사람들의 평균 체온은 서서히 떨어져 왔는데 이는 현대인의 혈액순환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실제로 제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의 손발 온도를 직접 체온계로 측정해보면 체온이 정상보다 훨씬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손발이 차갑다는 것은 심장에서 멀리 떨어진 말초혈관까지 혈액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체온이 너무 낮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몸속 장기들이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질병이 쉽게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체온이 높은 것이 좋다는 것도 아니죠. 지나치게 높은 체온 역시 몸속에서 염증과 활성산소 스트레스를 키워 독이 될 수 있어요. 핵심은 무조건 높고 낮은 게 아니라 손끝, 발끝까지 혈액이 잘 전달되는 균형 잡힌 온도입니다. 즉 손발이 차가운 것은 절대 체질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혈액순환의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우리 몸은 여러 가지 명백한 신호를 보냅니다. 손발이 차갑고 시린 증상뿐만 아니라 쉽게 피로하고 몸이 무겁고 이유 없이 자주 저리거나 쥐가 납니다. 특히 갱년기를 전후한 여성들은 에스트로겐의 감소로 인해 혈관 탄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혈액순환 장애가 심해지면서 얼굴은 화끈거리지만 손발은 차갑고 오히려 붓는 증상을 자주 겪죠. 또한 혈액순환이 나쁜 사람은 잠을 깊이 못 자고 자주 깨는 불면 증상을 보이게 되고요. 특히 손발이 차가워서 잠들기 어려워합니다. 자다가 손발에 쥐가 나가지고 일어나는 갱년기 여성분들도 너무나 많으시죠. 이런 분들은 대부분 스트레스가 많거나 운동이 부족한 생활을 하고 있고 식습관 또한 가공식품이나 탄수화물 위주의 섭취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사람은 삶의 질이 낮아지고 몸 전체가 서서히 병들기 쉬운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더불어 혈액순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몸에서 뭔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전조 증상의 가능성이 큽니다. 손발이 차갑고 시린 증상을 가볍게 방치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질환을 맞닥뜨릴 수도 있는데요. 혈액순환이 오랜 기간 원활하지 않으면 특히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부족해져 결국은 뇌혈관 손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뇌혈관이 손상되면 초기에는 두통, 어지럼증, 기억력 저하 등으로 나타나다가 결국에는 뇌졸중이나 혈관성 치매와 같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또한 혈액순환 장애는 심장혈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같은 급성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게 되는데요. 이러한 질환은 갑작스럽게 발생해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만약 생존하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을 남겨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게 됩니다. 결국 혈액순환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시한폭탄을 몸속에 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빠른 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제가 혈액순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혈액순환이 우리 몸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생명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혈액이 온몸 구석구석을 원활하게 돌면서 독소와 노폐물을 빠르게 제거하고 산소와 영양분이 세포에 충분히 공급되어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조직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데요. 더불어 혈액순환이 잘 되면 몸속의 염증과 활성산소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들면서 면역력과 에너지 대사가 활발해지고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강력한 방어벽을 형성하게 됩니다. 결국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것은 질병으로부터 보호받고 생명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뜻이죠. 혈액순환은 단순한 건강법이 아니라 생명력을 좌우하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반드시 혈액순환부터 챙겨야 합니다. 제가 종아리 근육에 대해서 집중하게 된 것은 저희 병원에 굉장히 큰 고통을 호소하시는 많은 여성분들이 종아리에 쥐가 나서 많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종아리 근육은 단순한 다리 근육이 아닙니다. 제2의 심장이라 불릴 정도로 혈액순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근육입니다. 심장에서 다리 끝까지 내려온 혈액을 다시 위로 밀어 올리는 핵심 펌프 기능을 바로 종아리 근육이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할 때마다 혈액은 위쪽으로 강력하게 밀려 올라가 심장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종아리 근육이 강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약하면 혈액이 다리에 고여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종아리 근육이 살아있어야 심장이 살아있다는 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아리 근육을 건강하게 키우려면 매일 쉽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과 운동이 필요한데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뒤꿈치를 천천히 들었다 내리는 까치발 스트레칭으로 하루 20회씩 3세트 정도 하면 종아리 근육이 탄탄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이것은 버스나 지하철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TV를 보면서도 할 수 있겠죠. 또한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는 발목 관절 스트레칭도 종아리 근육을 풀어주고 림프순환과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앉아서 진료하다가 30분마다 한 번씩 반드시 발목 관절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자세는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거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벽을 잡고 발끝을 벽에 대고 종아리를 천천히 늘리는 동작 역시 근육 긴장을 풀고 혈류를 증가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면 종아리 근육이 되살아나 심장의 부담까지 줄여주는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종아리 스트레칭 할 때 절대로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근육이 뭉쳐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과도하게 스트레칭을 하면 오히려 근육 손상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스트레칭 전에는 반드시 가벼운 준비 운동으로 근육을 풀어준 뒤 천천히 단계적 강도를 높여가야 합니다. 또한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멈추고 쉬어야 하며 운동 중 호흡을 자연스럽고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아침에 근력을 키우겠다는 생각보다는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부상은 오히려 종아리를 망칠 수가 있죠. 가욕은 건물이며 종아리 건강은 꾸준함이 최고의 비결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종아리 운동 외에도 하루의 혈액순환을 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매우 간단한 방법이 있죠. 바로 잠들기 전에 누워서 다리를 벽에 기대어 올리는 동작인데요. 이 자세를 10분만 유지해도 다리에 몰린 혈액과 림프가 심장으로 돌아가 혈액순환이 극적으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또 생수통이나 골프공 등을 이용하여 발바닥을 부드럽게 굴려주면 발바닥에 혈액순환 포인트가 자극되어 전신의 순환이 활성화됩니다. 발바닥은 우리 몸의 말초 혈관이 밀집된 중요한 지점으로 이곳을 자극하면 발부터 머리끝까지 혈류가 개선됩니다. 매일 자기 전 벽에 다리를 올리고 생수통으로 발바닥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습관만으로도 혈관 나이를 10년은 더 젊게 만드는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종아리 근육이 건강한지 간단히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평평한 바닥에서 뒤꿈치를 들고 까치발 자세를 유지해 보십시오. 이 자세로 30초 이상 버티지 못하거나 쉽게 피로해지면 종아리 근육이 이미 심각하게 약해진 상태입니다. 또한 종아리 가장 두꺼운 부위를 줄자로 측정했을 때 정상적인 성인의 경우 남성은 34cm 이상, 여성은 32cm 이상이 건강한 종아리 근육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보다 두께가 현저히 작다면 종아리 근육이 매우 약화된 상태를 보고 지금부터라도 제2의 심장을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운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에 줄자가 없다면 손가락 2개, 엄지와 검지를 사용해서 종아리 둘레를 재어볼 수도 있습니다. 종아리 2개로 이렇게 감싸지거나 종아리 둘레가 손가락 둘레보다 훨씬 작다면 종아리 근육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죠. 종아리 근육의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명확한 증상들이 있는데요. 다리에 지가 자주 나거나 쉽게 피로해지고 특히 오래 서 있거나 앉아있으면 다리가 붓고 무겁게 느껴집니다. 심하면 하지정맥류가 나타나 종아리 혈관이 보기 흉하게 돌출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은 대부분 운동 부족, 오랜 시간 앉아있는 습관, 비만 등으로 인해 종아리 근육이 약화되었기 때문이죠. 여성의 경우에는 하이힐을 자주 신거나 꽉 조이는 옷을 입게 되면 종아리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 근력이 더욱 떨어지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혈액이 다리에 오래 머무게 되면서 노폐물이 쌓이고 산소 저하 상태가 되고 만성적인 염증 상태가 만들어져 종아리가 독소와 혈액의 정체구역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종아리 근육의 약화를 방치하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매우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하지정맥류가 심화되어 피부 착색, 궤양과 같은 돌이킬 수 없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심한 경우 정맥 내 혈전, 즉 심부정맥 혈전증이 생겨 혈전이 폐로 이동하는 폐색전증이라는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 질환으로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결국 종아리 근육이 약하다는 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혈관 속에 폭탄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불편함이라도 절대 무시하지 말고 근력을 키워 조기에 관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관을 튼튼히 지키는 최고의 음식들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특히 베리류는 혈관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혈액순환을 돕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또한 매운 고추 속의 캡사이신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탁월한 효과가 있죠. 비트는 혈관 내 산화질소 생성을 증가시켜 혈관의 탄력을 높이고 혈액이 잘 흐르도록 돕습니다. 마늘의 알리신은 혈액 점도를 낮추고 혈압을 조절하여 혈액순환 개선에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석류와 호두 역시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혈류를 개선하여 장기적으로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음식들은 평소에 꾸준히 챙겨 먹으면 혈관의 나이를 되돌리는 천연약이 될 것입니다. 혈액순환을 극적으로 개선하려면 생활 속에 작은 습관부터 바꾸어 나가야 하는데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금연입니다. 흡연은 혈관을 빠르게 노화시키고 혈류를 방해하는 최대의 적입니다. 또한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평소 심호흡과 명상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면 혈관이 위안되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아침 공복에 레몬이나 오렌지 같은 신과일을 먹는 습관을 들이면 혈액순환을 돕고 독소 배출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중 틈틈이 물 한 잔씩을 자주 마셔 혈액 점도를 낮추고 책상에서 일하는 도중이라도 가볍게 스트레치하는 작은 습관이 혈액순환을 극적으로 개선합니다. 결국 작은 습관이 혈관을 살리고 인생을 살리는 최강의 무기가 됩니다.